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측 지소미아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 동안 양국 간 접촉은 물론이고 미국의 중재 노력까지 이어졌는데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ECD가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수지가 역대 최초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경제 성장률을 올해는 2%, 내년 내후년에는 각각 2.3%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시하는 반면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가 라니티딘에 이어 또 다른 위장약인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물질이 검출된 13개 품목을 제조 및 판매 중지하고 회수하는 한편 병의원에서 처방 및 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2100선을 좀 회복하는가 했는데 지금 빨간불을 보여주기도 하고 파란불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지수는 2100선 아래로 다시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이 워낙에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팔면서 이번 주에만 1조 원을 넘게 팔고 있고요. 1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긴 한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전기전자 업종이나 일단 시총에서 순위가 큰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밀려 내려가고 투심 악화되고 투매가 나오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데 일단 뭐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자정을 기해서 지소미아 파기냐 연장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파기 쪽으로 좀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고 파기될 경우에 시나리오가 뭐 다양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방비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정 확정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류허 부총리의 뭐 베이징으로 방문을 해달라라는 긍정적 메시지 등이 있긴 했는데 이렇다 할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이 크진 않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사태도 여전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장중 2100선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지선이 돼주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진 상황입니다. 시장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시장인데 하나하나 호재악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99입니다. 일단 2100선으로 오늘 장중에 좀 탈환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힘이 많이 빠졌어요.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중에 2106포인트대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대로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2094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과 개인이 사주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이 기관의 투자 주체는 주로 1,434억 원을 사주고 있고요. 연기금이 75억 원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이 지금 팔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2,020억 원을 오늘도 매도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물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까지만 올라가네요. SK하이닉스와 뭐 소폭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수급이 조금 변동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네이버가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17만 원 살짝 이탈되네요. 현대차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가 올라가는데 등락폭은 그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서로. 다음 살펴볼까요? SK텔레콤, LG생활건강, KB금융 올라가는데 LG생건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이 시장 대비해서 괜찮습니다. SK텔레콤 역시 24만 원 지지받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 10만 원 지지받습니다. 포스코가 살짝 밀리네요. 22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33까지 밀립니다. 2.5포인트가 현재 조정받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640을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 내려옵니다. 현재 포인트 630 부근이 오늘의 저점으로 지금 찍히고 있고요. 30은 지키고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외국인이 사주는데 일단 뭐 기관 자체의 매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연기금만 살짝 사주고 전주체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HLB 오늘 많이 빠집니다. 12만 원대까지 HLB가 밀려 내려왔고 CJENM이 사실 어제 저희가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올라오면서 CJ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8만 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9만 원까지 찍었고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긴 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의 지분을 지금 매각하기로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JENM이 모회사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협업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OTT 시장에서 강자죠. 최강자 넷플릭스와 OTT 시장에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같이 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직접적 수혜가 있을 것이다. 장 초반에 갭 띄우면서 출발했고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폭을 보이나 싶었는데 어제 시간 외만큼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8만 원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CJENM 역시 오늘 장 초반에 2%대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상승폭을 많이 내준 상황입니다. 재료 노출로 하루 만에 지금 분위기가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하락 반전을 오히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반등을 하긴 하는데 반등폭이 적고요. SK머티리얼즈가 0.35% 상승합니다. 슈젤, KMW 지금 파라다이스 빠지는데 보시면 KMW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5%대까지 밀려 내려가는데 최근에 5G 관련 종목들이 등락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는 특히나 하락할 때 낙폭이 꽤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는 반등하고요. SFA, 원익 IPS, 고영, 컴투스까지 5종목은 모두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까요? 1177원입니다. 뭐 큰 폭의 조정 전혀 없고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9분 2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그간의 폭락 만회를 시도했었는데요. 힘에 조금 붙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1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SK바이오랜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SK바이오랜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회사의 신약이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거래가 19,85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1시를 조금 앞두고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SK바이오랜드의 계열사 SK바이오팜의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엑스코프리는 2001년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시험 그리고 지난해 FDA 허가 신청까지 SK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뇌전증 신약인데요. 한편 비상장 회사인 SK바이오팜은 현재 코스피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15% 넘게 올랐습니다. 12,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계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장 초반 상승폭 조금 둔화되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 인수매매, 헤지펀드, 투자 증계 등을 주력으로 하는 증권사죠. 지난 20일 첫 상장했는데요. 상장 첫날에는 시초가에 비해 16% 이상 하락하면서 8,29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어제 상한가까지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대형 호재가 나온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4.68% 내렸습니다. 79,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던 주가는 바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최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내년 1월부터 3년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나섭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대형 호재인데요. 주가에는 선반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제휴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콘텐츠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인이 볼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 기대주로 다시 한번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TV 시장들, 글로벌 TV 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TV 시장에서 국내 메이커들이 잘 나가는 건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조금 점검해 볼 사항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까지 3분기까지 어떤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국적별 동향을 보게 되면 조금 의외로 중국이 33%로 1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31%로 2위로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이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내실을 보면 그게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 LCD가 디스플레이의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일단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찍어내기 물량 어떤 출하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수익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부분들인데 정부 보조금만 타내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 기준 자체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46%대, 그리고 중국이 23%대, 일본이 17%대 이런 순서로 나오다 보니까 거의 격차는 중국과의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브랜드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0%대로 점유율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LG전자가 15%대,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만 합치면 거의 절반을 글로벌 TV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삼성은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이제 QLED TV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75인치형 그리고 $2,500 이상 시장 모두 점유율 50%대입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변화는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QLED와 OLED 시장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에 QLED가 133만 대, OLED가 67만 대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QLED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화질 논쟁이나 여러 가지 자체 발광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있지만은 그래도 기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QLED 쪽을 좀 더 기울어가는 TV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OLED가 약간 축소가 되면서 LG전자가 점유율이 50%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빈자리를 소니나 파나소닉이 약간 차지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다음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8K, 그러니까 8K 시장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 누적 점유율이 87.9%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샤프와 소니 이런 순서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어떤 또 다음 차세대 시장 쪽에서 TV 시장 쪽에서의 변화다 관점 쪽에서 삼성과 LG가 오히려 어떤 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이끌어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비방전도 약간 좀 격화되는 분위기고요. 거기다가 연말이 TV 시장의 성수기다 보니까 그런 프리미엄 TV 쪽에서 가장 큰 북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쪽이 약간 그래도 같은 한국의 업체들이 싸운다는 거는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두 업체가 합쳐서 시장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어떤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어떤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의 한 축은 긍정적이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호한 실적 나타낸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5개 기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입니까? 네, 그래서 시장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한번 실적 좋은 종목들 찾아보고 공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2자리 이상, 그리고 수익성도 2자리 이상 좋아진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한 20, 30종목이 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 포인트가 있는 종목을 5가지 종목들로만 추려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이 휴젤이라고 봐야 되겠죠. 휴젤 같은 경우 일단 지금 보톡스나 그리고 필러 이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위생허가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중국에서 위생허가까지 확대가 허가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파세코란 종목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인데 기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석유 스토브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 매출 비중이 한 30% 되는 어떤 회사죠.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창문형 에어컨에서 히트를 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까지 가세되면은 기존에 알려진 겨울가전 주력업체 쪽에서 이제 계절가전이 또 뚜렷하게 하나의 변화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거의 작년에 육박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가운데 영업이익은 작년 한 해치를 다 넘겨버렸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에 변화가 들어오는구나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클래시스라는 종목 미용기기 쪽에서 슈링크로 잘 알려진 회사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수출까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 성장 모멘텀들 양호한 관점 쪽에서 실적의 변화, 양호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주목할 부분들이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는 성장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대주주와 특별관계인이 한 89%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약간 어떤 대주주 매도와 관련된 쪽에서 이슈가 나올 수는 있다라는 점은 약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 나이스 D&B라는 회사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관련돼서 어떤 글로벌 기업 신용인증 이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특히 올해 1월 달에 나이스 RNC를 흡수하면서 자회사인 나이스 데이터가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나이스 DNR로 바뀌었는데 이 나이스 RNC 같은 경우는 주목할 부분들이 리서치 관련된 쪽입니다. 여론조사 관련된 쪽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 같은 경우도 단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시각들로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보다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지만 이제 거래량은 좀 부진합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담 러닝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생 에이프릴 어학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대상 청담 어학원 쪽에 어떤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수출 모멘텀이 강하죠. 이 베트남 지역 쪽에 1위를 하고 있고 중국 현지 2위 교육업체와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2016년도 실적 부진했다가 개선세가 뚜렷하다라는 관점들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배당 수익률 4%대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하지만 이제 또 숙제는 있죠. 여전히 어떤 인구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학령 인구에 대한 부담들 이 부분을 교육업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은 하나의 중기적인 숙제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아마 인지한다면은 어떤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면서 실적과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의 5종목이었습니다. 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5종목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사실 오늘의 가장 우리 시장의 화두는 미중 무역 분쟁보다는 지소미아의 파기냐 연장이냐 부분인데 연장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결정을 거의 내린 것 같아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장이보다는 파기가 돼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 뭐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청와대와 이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규제에 나선 만큼 뭐 구태여 민감한 군사 정보까지 우리가 이제 공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과연 그러면 태도 변화가 있느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수출 규제 조치와 그리고 이제 이번 협정 종료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면서 끝내 이제 협상 자체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 이 지소미아 문제 종료 카드를 꺼내면서 기대했던 건 미국의 어느 정도 이 중재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네. 전혀 중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쵸. 오히려 미국은 일본을 좀 두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밤 자정 넘어서 이제 지소미아 이제 폐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 미국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어떤 형태로든 한미 동맹이 뭐 시험대에 오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쪽을 조금 여쭤보는 걸 중점으로 저희가 두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한일 간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악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매듭을 좀 어떻게 짓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양 국가가 지금 자체가. 그 뭐 변화가 더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는 그쵸. 깜짝 놀랐고요. 우리가 굉장히 급습당해서 맞아요. 급소를 당했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건 카드는 지소미아 폐기 카드인데 일본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팔짱 낀 채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체도 뭐 주로 이제 지소미아가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군사 정보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예. 일본은 미국을 우회로 해서 충분히 경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파기하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한국이 먼저 종료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한일 관계 악화는 지소미아보다는 일본 쪽의 시각은 이 강제징용 이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을 어떻게 될까 이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소미아 관련한 뭐 여러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이었고 정말 소 닭 보듯 서로가 서로한테 대해서 할 말만 하고 전혀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뭐 그 일본이 이런 그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자신들이 민감하게 보는 어떤 전범 기업에 대한 어떤 자산 매각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오히려 지소미아 파기보다는 일본 쪽에 좀 심기를 건드리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1차적으로 7월 4일 나왔던 핵심 소재 3개였지만 그다음에 2차적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지 꺼내들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지소미아보다는 오히려 이런 강제징용 기업들의 이제 자산을 매각해서 실제로 이 액션에 들어갈 그 타이밍쯤에 아마 추가적인 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지금 대전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가서 이 1+1+ 알파를 제시를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 1965년 이 우리는 일본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 기업들 이제 전범 기업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성금으로 해서 좀 어떻게 해보자라는 중재안이지만 일본은 말도 안 된다. 이미 끝난 걸 다시 되돌려서 돈을 더 이제 일본 기업이든 예. 이 일본 국민이든 그건 용납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댓글창이나 봐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국회의장이 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면 어땠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단호한 모습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때 다시금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미치는 미국에서의 혹시나 들어올 수 있는 제재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여쭤볼게요. 짧게. 환율 부분인 거잖아요. 일단 원달러 환율 부분을 지금 조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 그동안은 사실은 어떤 그 미중 무역 분쟁 예. 그리고 미국의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어서 경기가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돌아서서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홍콩 사태예요. 홍콩 사태에 지금 이 미국 상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개입할 예. 의사를 비치면서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껑충 뛰는 양상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트럼프가 어떤 그 카드를 꺼낼 것이냐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남아있는 카드들 우리가 받을 카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당장 이제 EU 일본, 한국이 타깃이 되는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부 하원에서 지금 탄핵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지금 꺼낼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한국하고 유럽인데 유럽 연합과는 이미 항공기 관련해서 에어버스 네, 보조금을 에어버스 이유로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 싸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외부로 너무 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잠깐 숨고를 위해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미국이 하원부터 시작을 해서 고위 담당자들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파기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그거를 거스르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트럼프가 정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 우리의 가장 충격적인 건 5조 단위, 6조 단위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관세입니다. 자동차 관세가 25%만 이기게 될 경우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더 밀려요. 지금 그나마 미국에서 팔리는 건 한국은 싼 차, 저렴한 차, 경제적인 차. 프로모션도 잘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어필이 되고 있는데 25% 추가 관세를 물게 되면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현대자동차가 만들어 놓은 자동차의 3분의 1은 미국에다 파는 거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가 지금 한일 조작국 지정을 미루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미 이 트윗을 통해서 중국은 한일 조작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월 말이면은 재무부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일 조작국인지 관찰 대상국인지를 내놔야 되는데 예. 우리는 사실 지금 빠질 타이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자 대상에서 빠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환율은 사실은 중국이 타겟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소미아를 이제 근거로 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이것도 이게 바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환율이라는 겁니다. 이 환율 이렇게 되면 다시 위험 자산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지겠죠. 예. 그러면 또 환율은 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다 이 방위비 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제로 세팅하겠다는 거예요. 예. 방위비 분담을 이유로 하물며 이제 미군 철수 얘기까지 물론 미국 본토에서는 뭐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굉장히 조금 그 심기를 굉장히 거스르는 일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한일뿐만이 아니라 이걸 지금 호주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예. 한국 이걸 있는 러시아와 이제 중국을 견제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공을 제집 넘나들듯 지금 중국, 러시아 항공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이 자주될 수 있는 부분이 국방 부분에만큼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지금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6조 원에 달하는 지금 뭐 퍼센테이지 따지면 한 6배, 5배 정도를 증액을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이 결렬되면서 유례없는 결렬 사태가 나오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원내 3당 그 원내대표들이 갔는데도 지금 빈손으로 돌아올 위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읽혀요. 예. 근데 지소미아는 달라요. 지소미아는 미국 상원 하원에서 전부 다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근데 방위비 분담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저거는 오버액션 하고 있다. 일단 툭 던지고 나서 협상을 하자는 초안이기 때문에 뭐 6조를 달라 5조를 달라 좋다. 근데 지금 어차피 1조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2배 이하로 늘겠죠. 결국 협상의 그렇죠. 초안점 첫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분위기가 읽히지만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박을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도 있을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지금 조심스럽게 또 나오잖아요. 뭐 자동차나 환율 조작국 그리고 방위비 마지막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분석들도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빠지고 있어요. 일부 몇 개 국가 정말로 영국을 포함한 일부 빼고는 전부 다 미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좀 과도하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말리게 되면 우리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분량이 워낙에 많고 이란과의 관계도 있고 너무나 굉장히 좀 불리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만큼은 정말 슬기롭게 일본의 외교 형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다 내주잖아요. 미국 농산물 중국이 못 산 거 우리가 대신 사올게 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익스큐즈하고 또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을 미운털이 박힌 곳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교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뭐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한미 동맹 자체가 미국 쪽에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뭐 주한미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조금 전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미 동맹 결렬까지 가겠습니까?
라마는 그래도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마지막으로 어떨까요? 정상적인 미국의 통치 행태가 계속 이어졌다면 우리가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이거 하나 갖고 이 정도일 텐데 그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예측 불허의 어떤 이 공격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불안해하는 거고요. 물론 뭐 당장 지소미아가 이제 폐기된다 하더라도 한미일 공조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단지 매개체가 되고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 정보를 그리고 한국도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정보의 수준은 낮아질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트럼프의 변칙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입지가 취약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심경을 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도 지금 뭐 홍콩에서 붙죠. 무역 분쟁으로 붙죠. 여기 한반도까지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거스르는 또 특히나 우군들이 돼야 되고 자기는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미국 군들이 와서 피 흘리는데 왜 한국은 제대로 된 값을 내놓지 않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걸 다 이제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잘된 국가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 특수성, 이 정책이 위에 있는 이 고위 관료들이 같이 내놓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하잖아요. 독단적으로 네. 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도 불안한 거고 미국 증시 사상 최고잖아요. 그렇죠. 우린 사상 최고 아니잖아요. 늘 박수권에 머물러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아마 내년 큰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예요. 트럼프가 홍콩으로 확전시키면 더 커지고요. 그거는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적인 글로벌 경기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뭐 동맹국가 찾겠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어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맹국가를 키우는데 한국은 자꾸 빠져나가서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가까이 간다 이런 이제 어떤 느낌을. 뉘앙스를 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소미아가 지금 뭐 파기가 될 확률은 거의 99%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1%의 확률이 있고요. 파기가 되는 게 지금 기정사실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반영리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월요일 만약에 오늘 자정에 이렇게 돼버리면 월요일 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데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해서는 트윗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0시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그렇죠. 이제 정말로 해제가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을 봐야 돼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파기가 안 되고 1%의 확률로 갑자기 연장이 된다면 그땐 시장 환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외국인도 이제 조금 안심하겠죠. 적어도 이제 이 시장이 뒤흔드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리스크는 제거가 됐기 때문에 환호하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게 답답한 지금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자정 이후의 일은 뭐 신밖에 알 수 없다라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과도한 그 한쪽 방향의 지금 시장의 베팅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이제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또 들어볼까요? 딱 맞게 켰습니다, 지금. 예. 자, 하이트 진로입니다. 테라랑 진로 이즈백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죠. 하이트 진로, 화이트랑 진로가 합쳐서 지금 하이트 진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맥주랑 소주 시장, 양대 산맥을 지금 잡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이트 진로가 합병을 한 건데, 그동안에 굉장히 효과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주가도 2009년인가? 2009년이죠. 2009년에 합병된 이후에 계속 그냥 매년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연도에 그 초반에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로 일컬어지면서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가 다 망가졌거든요. 보세요. 쌍방울.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긴 하지만 신성통상. 이거 지금 월봉으로 하니까 차트가 보이지도 않네. 너무 내려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성통상. 또 있죠. 모남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연초에 올라갔던 거 다 되돌려놨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약간 꿈틀거리는 거는 정확히 관련이 크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도 지소미아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거 종료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가 지금 움직이는데 예.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냥 실적주로 변신을 못하면은 그냥 다 테마에 얽혀서 올라갔던 부분은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이트 진로는 안 돌아왔잖아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진정으로 일본 불매운동의 수혜주가 되려면 그냥 분위기에 들떠서 주시장에서 테마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매출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맥주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 불매운동의 수혜주가 되었어요. 편의점에서 일단 다 뺐어요. 할인하는 패키지에서 일본 맥주를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보세요. 신성통상이나 이런 쪽은 유니크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트 진로는 지금 현재도 편의점에는 일본 맥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만 옛날처럼 그 패키지에 할인 4캔에 10,000원, 5캔에 10,000원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안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긴 한데 먹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아직도 지금 살아있고, 이거의 위기를 느낀 게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테라를 무시를 했지만, 무시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태연해 했잖아요. 사실 카스에서 겉으로는 되게 태연한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연한 척 했다는 게 제가 어디서 받았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카스가 대대적으로 공세를 해서 막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출고가를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출고가를 분명히 인상을 했을 때는 명분이 지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다 원재료 가격이 인상돼서. 근데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렸는가. 그쵸?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라가 무섭게 쫓아오니까 내린 거예요. 그리고 소주에서는 어떻게 됐냐? 진로 이즈백이 16.9도거든요. 16.9? 왜 16.9로 했을까요? 17.1도 아니고. 소주가 지금 평균적으로 17도. 그래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17도인데 16.9도로 내린대요.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지금? 진로 이즈백이 두렵다는 거죠. 처음처럼도 왜 내리겠어요? 16.9도라는 0.1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이런 저도주를 좋아하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테라는 지금 카스에서 출고가 인하를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진로 이즈백이 인기가 있으니까 처음처럼도 16.9도로 내린다. 이거는 하이트 진로를 겉으론 얘기는 안 하지만은 걱정이 된다 이거죠. 다른 경쟁업체에서. 안 그러면 대응할 필요가 없죠. 하이트 진로 아무리 신제품을 내놔서 아무 반응이 없어 봐요. 그러면은 뭐하러 대응을 해요? 그냥 카스는 그냥 비싼 돈 받으면 되는 거고, 처음처럼은 17도로 팔면 되는 거예요. 16.9도 내놔서 진로 이즈백이 하나도 안 팔려요. 사람들이 도수가 약하다고 안 먹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도수 센 거 파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방어를 하죠? 이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게.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하이트 진로가 수출 모멘텀이 없다고 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최대 주류 전문 체인 베브모어랑 협업을 맺어가지고 차미스 후레쉬 진로24, 딸기 에이슬, 청포도의 이슬이죠. 4종을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워싱턴 등 150개 매장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 모멘텀이 생겼다. 그래서 일본 불매운동의 수혜주 중에서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변신한 거에서 유일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수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은 이나영 씨가 옛날에 유니클로에
모델이었고 더군다나 유니클로의 뭐를 주력으로 모델이었냐면 겨울 레이 모델이었어요. 이나연 씨가 좀 더 젊었을 때 원빈 씨랑 결혼하기 전에. 근데 지금 원빈 씨랑 같이 부부 동반 신성통상 탑10의 그 레이 그 모델이에요. 그것도 겨울 레이. 이게 되게 좀 상징적이죠. 그런 상징성 때문이라도 그걸 노리고 뭐 모신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뒷 얘기는 뭐 광고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계약 담당자만 알겠지만 그 유니클로의 겨울 레이 모델로 활동하던 그 얼굴이 신성통상 탑10의 겨울 레이 온에어예요. 온에어의 모델로 발탁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거든요. 근데 그 상징적을 넘어서 신성통상 탑10의 매출이 직접 올라가서 실적 호전주로 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주춤거렸어요. 왜냐면 지금 약간 무슨 얘기 나왔냐면 내복 거지라는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지금 인터넷에. 내복 거지래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물론 살 수 있는데 그걸 또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티즌들이 거기다가 내복 거지래요. 지금 히트텍을 풀었잖아요. 공짜로. 그래서 다 동났어요. 지금. 그래서 내복 거지라는 뭐 평을 받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좀 주춤거렸죠. 탑10이.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그 종료를 앞두고 조금 오르긴 하지만 뭐 그 하이트 진로만큼 치고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쌍방울이나 모나미 같은 건 완전 밑으로 쳐졌는데 신성통상은 쳐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살아있다. 그래서 뭐 불매운동 수혜주 뭐 다시 부각이 된다면 이것도 노려볼 만합니다. 손절가 1,600원, 목표가 2,5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 한국 패키지입니다. 자, 오늘 뭐 이제 그 발표를 했죠. 이제 뭐 일회용품 더 못 쓰게 한대요. 뭐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그 음료수 잔 닦기 힘들다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 정부의 흐름이나 이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좀 더 설거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감축에다가 이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요. 다 감축, 그냥 배달 음식에서 일회용 식기, 이게 실제적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배달 음식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거를? 옛날처럼 다시 수거해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인건비도 올랐는데, 짜장면 단무지 그릇 그거 다시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배달 음식 일회용 식기, 숯바우스, 위생용품 다 제한하고 뽁뽁이 있죠. 뽁뽁이는 이제 종이 완충제로 대체를 한대요. 그러니까 뽁뽁이는 이제 그 창문에밖에 못 붙이는 거죠, 이제. 그쵸. 또 화장품 1+1 이중 포장 금지. 이거 다 하면 이제 그럼 비닐 못 쓴다는 얘기인데 그럼 종이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국 패키지가 카톤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좀 더 쓰일 것 같다 해서 한국 패키지 오늘 오르는 거예요. 제지주 몇 개랑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뭐 한국 패키지 같이 기술력, 종이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은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손절가 2,200원, 목표가 3,000원입니다. 네, 한국 패키지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남화산업 말씀해 주셨고요. 네.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흐름. 잘 갔나요? 오, 예, 잘 가네요.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더 살아나갈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그때 3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쵸?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지지율은 정부 여당이 그거를 자꾸 조작이다 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꾸준히 하는 거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자꾸 붙이는 거예요. 한국갤럽이랑 리얼미터를 자꾸 붙여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2개가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근데 거기 나오는 걸 보면은 대통령 지지도는 다시 그 전 사태, 조국 전 장관 사태 전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남아산업 같은 이낙연 관련주가 지금 뜰 수밖에 없고, 근데 황교안 그 대표가 지금 단식에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총선까지. 그러면 한창대지도 한창대지도 한쪽에 머물러 있는 거고, 제3지대 또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아산업은 지금 가장 강한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봐요? 오늘은 한국 패키지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이 환경오염은 줄어든다는 지금 상황으로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 좀 더 그 설거지를 많이 하는 일이 부여가 되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비닐이 많이 줄어드는 건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그 제재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 패키지가 지금 이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그 추천주로 오늘은 한국 패키지를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패키지까지 들어봤고요. 신 소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본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뭘까요? 11월 7일 이후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 지금 12거래일째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인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7일, 왜 11월 7일이냐. 사실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프로그램 비차익과 연관이 있다. 즉, 이렇게 보시면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11월 7일 날 이후부터 나온 이유가 있죠. 바로 보시면은 11월 7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 지수가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은 2150선 넘어가면서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데요. 이 코스피 지수가 2150을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PER이 시장 전체로 한 11배에 육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낙폭과대에 따른 저평가 메리트가 사라지는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렇게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2100을 넘어서서 2150에 육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차익으로 들어온 물량들이 충분히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은 2150선 위에서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유가 뭐 지소미아부터 여러 가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8월달 이후에 반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피 지수 2150선에서 어느 정도 차익이 예정돼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쪽에서도 현물뿐만 아니라 하방 쪽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팔았는가를 좀 보시면요.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 종목이 셀트리온, 코덱스 200이 그 다음이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타이거 200이 역시 그 다음을 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인덱스 펀드와 관련돼 있는 지수 관련된 전체적인 ETF가 두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장 쉽게 차익 매물로 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역시 공매도 영향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IT 경기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은 확인했지만 여기서 실제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11월 7일을 전후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이전까지 코스닥에서도 어느 정도 공매도 물량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11월 7일을 전후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도 물론 코스피 시장이지만 공매도 확대 물량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외국계 펀드 혹은 국내 펀드들이 2150선에서는 확연하게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가 이 매도 상위 5개 종목을 비교해서 좀 보신다면은 선도적으로 앞서왔던 종목 섹터들, 그리고 시장 지수와 발맞춰서 움직여왔던 종목 섹터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고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상위 5개 종목을 놓고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종목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 섹터를 좀 보셔야 될 때 첫째 선도적으로 올라왔던 섹터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후발적으로 상승했던 섹터나 테마들은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연말까지 놓고 종목을 좀 접근하는 전략을 좀 세우신다면 역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혹은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와 좀 무관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 기술적 접근을 좀 보시는 분들은 종목을 좀 편취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하락하는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선물옵션 쪽에서 하방 쪽으로 대비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방을 공략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시장은 좀 박스권 등락을 좀 보신다면 2150선에서 2070선 정도를 놓고 등락이 좀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좀 길게 좀 보시는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이 2070선 전후전까지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장에서 수급 동향을 통해서 전략을 들어봤는데 그럼 오늘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말씀드릴 종목이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좀 소나기가 쏟아질 때 좀 피해가고 있고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소나기를 좀 피해가면서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키움증권인데요.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이 박하다. 금리 인하 시기에 고전을 겪고 있다. 혹은 투자에 대한 이익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가셔야 되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보시면 저평가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IB 수익이 크게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3분기에 발표된 IB 수익이 258억 원 정도. 사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투자 증권과 좀 비교해서 개인 간의 수수료 싸움에만 열을 올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대형 증권사를 뛰어넘는 IB 수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체질을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PER이 최근에 보시면 5.5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은 0.82.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 같으면은 지금 현재 아마 역사적 저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전체적으로 65,000원 이하에서 바닥권을 형성할 때 밑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손바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 손바뀜 부분에서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의 물량을 받으면서 매수 주체가 개인에서 기관과 외국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최근에 121선을 돌파 시도를 하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량 테스트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저평가 메리트를 보고 들어온 펀드 물량은 중장기 물량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레벨업 구간을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